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진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작가님 3월입니다 이제. 3월이면 신학기철인데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학식도 연기되고 개강도 연기되고 신학기라는 느낌 정말 안 들어요. 그래도 신학기는 신학기 아니겠습니까? 절기적으로. 그래서 신학기 들어 작가님 아이스크림이 뭘지 또 엄청나게 궁금해집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학기인데 신학기 같지도 않고요.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시간이 정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마침 올 3월에 저희 집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귀여운 어린이가 있어요. 네. 입학식을 안 해도 학교는 다녀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커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 어린이가 있어서 너무 귀여워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화라는 게 좀 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동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화요. 아이스크림의 주제로는 좀 의외롭네요. 그렇죠. 동화라면 어린 시절에 읽는 이야기인데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동화 말씀을 하니 신선하기도 하고 뜻밖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동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작가님 동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진호박 씨, 제가 네.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라 그러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No comment. 동화 작가를 쓰셨다는 게 사실은 좀 믿어지진 않죠. 그러시죠. 저도 놀랍죠. 그런 얘기 생각납니다. 최민호 작가가 동화 쓰는 거 보시고 놀라셨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쓸 사람 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놀라워요. 어떤 동기로 동화를 쓰시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 참 돌이켜보면 자기 인생 계획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다 결정해서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면 전혀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자신이 어느 날 우뚝 서 있는 것이에요. 참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동화도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예상이나 뭐 설계도 없는 그런 세계였죠. 저는 공직 생활을 쭉 해왔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 그렇게 제가 동화 얘기를 하는 뭐 작가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좀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갈수록 동화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 아무튼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네. 참 생뚱맞은데 저희 딸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제 딸의 딸,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손자딸이 되는데 이제 손자. 4살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4살이 되는 자기 딸에게 들려줄 동화를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껄껄 웃었죠. 네. 왜냐하면 동화라는 건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니까요. 근데 제 딸이 진심으로 정말 동화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딸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찾아봐도 없어요. 저 지금도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가 들려주신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인상 깊은데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 딸이 아기 때 제가 이제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 이제 지어서 막 즉흥적으로 해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전혀 기억이 없죠.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근데 우리 딸과 더더구나 아들까지도 그때 제가 들려준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작가님 입장에서는 다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사실 잊었지만. 어린 시절에 한 번 들은 얘기 평생 갑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딸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내심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평생에 이 어린이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가? 기억에 남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요즘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읽고 살까? 요즘은 TV나 스마트폰, 뭐 유튜브, 인터넷 워낙 발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옛날 어른들이 들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심히 좀 주위를 둘러보니까 갑자기 끔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들어서 좋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맞죠. 이 세상에 너무 넘쳐나고 있는 것이에요. 적개심, 미움, 증오. 공격심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뉴스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나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비난하고 맞아요. 질타하고 하는 얘기만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겠어요? 물론 어린이들이 그런 뉴스를 다 본다는 것은 아니고 또 어린이들이 보는 방송의 세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살벌하다는 느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이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린이들이 계속 무의식 중에 듣고 또 읽으면서 어떤 세상, 어떤 자기의 앞날을 꿈꾸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엄마들, 젊은 자녀를 가진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하긴 알고 있는가? 한다고 해도 맨날 공부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무슨 세상 잘못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또 아이들은 듣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제 딸이 아버지 정말 내 딸한테 들려줄 좋은 이야기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부탁이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자체가 실종된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뭐 30대가 넘었는데도 그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그걸 아름답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어린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돼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겠다.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버지가 여건이 되기만 한다면 자녀들에게 들려줄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는 것. 뭐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가 동화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백설공주 이야기 뭐 그런 얘기만 들려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런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지어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보다도 보람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관계없는 일이지만 마음을 먹고 동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화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되고 또 상상의 세상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동화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서점에 가서 동화책도 뭐 많이 골라서 읽어보고요. 안데르센 동화집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집을 제가 사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동화가 트렌드인가 싶어서 그 신춘문예에 나오는 각종 일간지에 나오는 그런 동화들을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동화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인데 어른이 돼서 읽어보니까 전혀 느낌이 새롭게 다가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은 동화와 어른이 돼서 읽었던 동화가 전혀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동화란 무엇인가? 또 동화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냥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이야기, 동화라고 해서 그저 논리도 조리도 없이 그냥 상상으로 지어내기만 하면 그게 동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어린이와 말투, 어린이의 분위기를 흉내냈지만 어린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더구나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동화라는 이름으로 의외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동화들을 읽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접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정말 동화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애매해집니다. 이제 조금씩 그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면 네. 조금씩 그 궁금이 풀리면서 이제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른 동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 네. 그걸 어른 동화라고 네, 네. 하는데 네. 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저는 두뇌가 부족해서 어렵죠. 그런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생텍쥐베리가 이 어린 왕자를 쓰면서 모든 어른들은 한때는 어린이였다라고 하면서 어른 동화라는 이름으로 그 어린 왕자를 썼는데 제가 읽어본 느낌으로는 동화라는 모양을 낸 난해한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추상적인 소설이죠.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게 된 그 분이 있는데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몬탈레라고 하는 그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안데르센 동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어린이들보다는 어른에게 더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얼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를 말씀이겠습니까? 들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이해가 잘 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한번 들려볼까요? 네. 이제 그림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 명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설공주 내용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백설공주는 엄마가 그 백설공주를 낳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엄마를 얻게 되는데 새엄마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그 거울이 왕비마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거기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이 백설공주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어린이가 되니까 예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마법의 거울이 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새엄마가 시기 질투심에 사냥꾼을 시켜서 그 백설공주를 산속에 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은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버리고 오죠. 네. 버리고 오니까 이제 일곱 난장이가 네. 그 백설공주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 거울을 보니까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비가 변장을 해서 뭐 빗을 가서 꽂아서 죽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독사가를 먹여서 그 백설공주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일곱 난장이가 그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뉘어서 그렇죠. 그대로 보존한다고 그럴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웃 나라의 왕자가 지나가다가 그 백설공주를 보고 그 백설공주를 데리고 가면서 목에 걸린 독사가가 튀어나와서 이제 살아나죠. 그래서 그 왕자하고 백설공주가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식 날 그 새엄마였던 왕비를 초대하죠. 그리고 왕비한테 복수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 기억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백설공주하고 왕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새 왕비, 그 계모를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글쎄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안 나죠. 어떻게 죽였나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모르시죠.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죽입니다. 그 왕자와 공주는 결혼식에 그 엄마를, 새엄마를 초청해가지고 빨갛게 달군 쇠로 만든 신발을 신겨서 왕비가 그 신발을 신고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어서 그걸 춤을 춘다고 표현했는데 뛰어다니다가 죽었다고 하죠. 끔찍하네요, 정말로. 끔찍하죠. 네. 너무 끔찍한 부분이라서 백설공주 영화에는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동화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무심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읽었는데 어른이 돼서 이 백설공주 동화를 읽으니까 제가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느낌을 가지셨나요? 우리 진호박 씨. 지금 백설공주 그 아름다운 동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만화 영화에서 그렇게 보았지만 여기서 들어서 좋고 본받을 만한 교훈이 있는 대목이 한 대목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네요.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까? 나보다 얼굴이 예쁘면 죽여야 합니까? 그리고 그 계모가 더더구나 의부 딸에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계모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이 각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모다 새엄마다 그러면 다 마녀고 긍정적이죠. 악인이라는 이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죽이는 것도 독사가를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렇게 딸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수를 하는데 딸이 엄마를 그 시뻘겋게 달군 새 구두를 씻겨서 펄쩍펄쩍 뛰다가 죽게 하는 것을 그런 장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저는 이것이 동화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고 역설적인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한테 명작 동화라고 해서 읽히고 그거를 우리가 거르지 않고 읽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점에서 그 동화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다 읽은 얘기지만 그 그림 동화집의 헨델과 그레텔 같은 얘기는 사람의 팔다리를 도끼로 자르고요. 그리고 우리 전래 동화에도 호랑이가 아이들을 속여서 엄마를 잡아먹고 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져서 밭에 죽는다. 이 무슨 교훈이 있고 여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아이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정말 일일이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춘문예 동화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예사롭지 않아요. 우리 동화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바로는 신춘문예 당선자들이 사회 비평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동화를 통해서 이념적인 사고를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뭐 어느 신문에 누구다 알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동화를 읽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부모들이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도 하죠. 사실 아이들 동화는 아이들이 좋아하면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저도 무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고르면 사주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동화에 대한 어떤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렇다면 동화란 무엇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동화 그러니까 그저 동물이 말을 하고 그리고 판타지 같은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또 어린이용 용어 어린이 말을 쓰면 그게 다 동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안데르센 동화를 읽으면서 백설공주와 같이 전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또 있었습니다. 정말 덴마크에 가면 안데르센 그러면 영웅이고요. 그 인어공주 상이 너무나 유명한 그 조각상도 정말 있는데 유명한 이야기죠. 인어공주 이야기 아십니까? 네, 아시죠? 네. 근데 제가 그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인어공주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인어공주가 바닷속의 용왕의 공주인데 그 배가 난파돼서 왕자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어공주가 그 왕자를 구하게 되죠. 구하면서 그 왕자한테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왕자는 돌아갔지만 인어공주는 그 왕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용왕에 있는 마녀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죠. 꼬리를 다리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녀가 그 인어공주의 소원을 들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그 하반신에 있는 꼬리를 다리로 만들어주는 대신 너는 걸을 때마다 칼로 찌를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너는 왕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왕자한테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너는 말소리를 잊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그 인어공주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육지에 올라가서 왕자를 만났는데 왕자는 그 인어공주한테 사랑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왕자는 결국 다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어공주는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마녀가 인어공주한테 내가 살려면 왕자를 칼로 찔러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인어공주는 차마 칼을 찌르지를 못하죠. 그래서 칼을 바다에 던지고 자신은 바다에 몸을 던져서 물거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잘 알려진 얘기인데도 새삼 듣고 보니까 끔찍하네요. 슬프다기보다는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어린이들에게 무슨
그렇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되는 이야기인지 싶을 정도로 좀 의문이 갑니다.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입니까? 이게 이렇게 환상적인 얘기일까요? 이게 명작 동화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냥 재밌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이 현실 사회의 배신, 이 현실 사회의 좌절, 그것을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노벨상 수상자 몬탈레가 안데르센 동화는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적합한 것이라고 했던 말, 그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린이 동화로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동화가 어른들의 그 무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읽혀지고 있는 게 많다. 어쩌면 어른들의 눈에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눈길을 유혹해서 팔고 있는 불량사탕 같은 것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적 판단력과 문학적 감각이 이제 성숙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그저 일방적으로 들려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이고요. 문학에 대한 모독이고요.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위생적인 저는 죄악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겠네요. 어린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에게 읽혀야 할 좋은 동화를 고르는데 우리가 정말 예외로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다음 심각해지셨네요.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데. 동화 얘기가 아주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그 대문호 괴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톨스토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말년에 동화를 썼어요. 잘 모르시죠?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화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 작품이다. 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간과 사회를 보는 눈이 떠지지 않는 어린이가 동화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그 어린이의 인생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쳐질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 프랑스의 사르트르, 그 사람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년기가 일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주입받은 관념, 상상, 감정, 그것이 얼마나 평생의 우리 의식과 감성을 지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죠. 공감합니다. 어떤 동화를 읽느냐에 따라 사회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질 뿐 아니라 지적 수준 그리고 문학적 표현력도 많이 달라질 것은 틀림없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문호들의 말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이 갑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은 어린이를 위한 진정한 동화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좀 오늘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동화에 대해서 문의 아니죠. 뭐 거창한 어떤 이론을 뭐 말씀드린다는 건 외람됩니다만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아이에게 어떤 동화를 읽히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저의 진솔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동화를 좀 쓰고 싶었거든요.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선 동심의 세계를 이해하는 이야기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심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순수한 어린이들의 마음인데 그것은 세상에 막 태어나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고 궁금하기 짝이 없죠. 거기에 나쁜 마음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걸 우리가 동심의 세계라고 해서 맑고 순수한 세계라고 하는데 이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어린이의 세계를 동화라는 이름으로 부수고 그리고 깨고 그리고 그걸 말하자면 휘는 그런 이야기를 동화라고 들려줘서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약하고 착한 동심의 풍선을 저는 터뜨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동화로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적인 파국의 내용, 파괴적인 내용, 잔인한 내용 그것이 어린이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 더 큰 뒤에 알아도 될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저는 그 동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 어린이가 전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드시 권선징악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선은 악을 이긴다. 또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사랑의 마음, 그리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꿋꿋이 일어나서 성공하는 희망의 소중함, 남을 관용하는 넉넉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동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저 재미, 흥미 이런 거를 쫓아서 자극적인 내용이거나 어떤 반인륜적인 내용, 반윤리적인 내용, 백설공주 같은 거죠.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이념을 은근히 거기에 숨겨서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동화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어린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상상력을 좀 펼치게 하는 이야기라면 참 좋겠어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미래의 창의력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그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꿈의 세계를 날게 하는 현실 세계에서 접하지 못한 그런 상상의 세계를 어린이들한테 전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미래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화는 문장에도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표현력을 배우기 때문이죠. 언어는 두뇌의 신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력은 지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동화에도 문학성이 강조되는 이유죠. 그저 동화라고 해서 쉬운 말, 어린이 투의 말투, 그것이 아니고 폭력적인 단어나 유치한 단어를 쓰지 않고 격조 있는 문장, 향기로운 문장으로 더 쓰여져야 할 것이 저는 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해서 그랬는지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 딸 예원이가 유튜브를 보고 막 깔깔깔깔 한 10여 분을 웃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보고 저렇게 웃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건 작가로서 어떤 내 작가로서의 어떤 그 작품보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유익을 얻는 것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동화를 만들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신뢰감이 생겼고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런데 동화도 예술 작품이고요. 어린이도 개성이 있는 인간인 이상 순수성만을 강요하는 것은 예술과 창작,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좀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아직 직접 성숙한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어른들의 문학 작품에서는 자유롭게 허용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동화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어떤 엄정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라기보다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동화는 문학 작품이지만 다른 문학 장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고 쉬우면 좋은 동화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죠. 이 동화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뜻이 거예요. 그런 거였던 그런 것 같네요. 거였습니다. 동화를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소재보다 오늘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동화를 결코 가볍고 쉬운 그런 이야기를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런 동화를 지어서 따님께 손주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뭐 부족하죠. 네.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편 써서 전해 주었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의외로 뭐 감흥이 있었던지 반응이 좋아서 어떤 그 한 우리 중앙 언론지에서 연재를 해 주었어요. 그러셨어요. 격주로 쭉 연재를 해주고 정말 재미와 교훈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평도 받았고요. 어떤 신문사에서는 우리 작가님이 쓰신 동화는 어린이 동자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동자다. 그런 동화입니다라는 아주 과찬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동화 작가가 된 거예요. 멋지네요. 축하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동화책이 있다니 저도 읽고 싶습니다. 좀 그
동화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서 제 책을 소개하면 마치 제 책 홍보하는 자리 같아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생텍쥐베리의 말처럼 어른도 한때는 어린이였고요. 상상이 있는 이야기라면 어른들도 읽어도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만을 위한 동화도 뭐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소재가 있는 동화. 그걸 저는 그래 가족 동화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가족 동화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고요. 그 미노스의 가족 동화, 제 이름이 최민호기 때문에 네. 미노스의 가족 동화라는 책을 뭐 출간을 했습니다마는 뭐 그 책이 뭐 소개하기에는 마치 책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저도 그 하겠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사서 읽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직접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꼭 사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동심으로 돌아가 동화라는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맛보았는데요.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학교에 막 들어가는 그 어린이들 얼마나 예쁘고 예쁘죠. 귀여워요. 예쁘죠. 그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 읽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어린이가 있는 책 속에 그 어린이의 장래가 있다. 아주 저 가슴에 새겨서 정말 어린이한테 어떤 책을 읽히냐가 그 어린이의 장래가 네. 담겨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외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어린이가 읽는 책 속에 그 어린이의 장래가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